일단 코스피에서 좀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예, 코스피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코스피 주봉인데요. 이게 또 뭐 제가 하나 보는 하나의 힌트 같은 건데, 이 하얀색 선이 20주선이에요. 21선 아닙니다. 20주선 주봉이니까. 그리고 이 노란색이 61주선입니다. 60주선입니다. 그래서 탄력을 받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주선이 60주선을 탁 치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근에 이제 탄력 모멘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꽤 많이 상승을 합니다. 코스피가. 지금 일단은 뭐 지난 하락장에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스타가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강칠천 이사라고 이제 불리는 강영현 이사님인데, 이제 그분의 영상을 이제 뭐 사실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시장이 상승을 하면, 지금 계속 오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맞췄다고 이제 뭐 이런 여기저기 나오는 것이고, 시장이 하락을 하면 그냥 지금 계속 하락을 한다고 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우와 맞췄다고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거거든요. 원래는 얻어 걸리는 거 외에는 그렇게 잘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느리님 감사드립니다. 네, 늘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뭐 대부분 틀리지만 맞았던 거를 되돌아보면은 그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뭐 좀 얻어 걸린 것도 있죠. 인생은 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줄 모르고 했는데 그 얻어 걸린 수도 있지. 그건 이제 전망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요거는 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못 되고, 가끔가다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버냉키처럼 평생 이제 뭐 불황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자기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 불황이 왔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대처를 하겠죠. 근데 버냉키가 평생을 이제 리세션 공부만 했는데, 정말 경기가 좋을 때 그때 연준 의장이었으면은 뭐 그렇게 인상 깊은 연준 의장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잘 이해하는 특정 경제의 환경이 그 시기에 딱 열렸을 때 얻어 걸릴 확률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외에, 근데 뭐 강현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 이제 강성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 누군가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오른다 내린다 하는 거 사실 뭐 관심도 없고요. 일단 잘 뭐 그러려니 합니다. 늘 그랬던 거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래도 보는 거는 뒤늦게 뭘 보냐면, 그분이 뭐 대형 채널 중에서는 이제 3%가 제일 크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의 같은 메시지를 이제 하락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영상이 언제 거냐라고 봤더니 11월 3일 날인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은 안 팔면 평생 10년 동안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처물릴 거라고 이제 저주를 퍼부으신 건데, 11월 3일 이후로 나스닥은 30% 올랐죠.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뭐 계속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맞을 때도 운이고 틀렸을 때도 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원웨이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대중의 반응인 거죠. 오히려 하락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영상보다 하락이 깊어가지고 지나보면 바닥이었던 작년 연말에 올라왔던 영상이 오히려 더 조회수가 훨씬 높더라고요. 54만 뷰가 그렇고, 그거보다 몇 개월 전에 더 하락할 거라고 했던 영상 한 14만 뷰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겠습니까? 두 영상을 다 봤더니 어찌됐건 경기 침체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경기 침체가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이 얘기는 두 영상에서 거의 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기적으로 한 7개월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대중의 반응은 초반보다 후반에 더 뜨겁더라. 근데 그게 그런 영상에 대중들이 반응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꼭지가 나온 것이죠. 그때 이제 뭐 댓글 보면 좀 아직도 뭐 곧버스 같은 거 들고 계신 분들, 뭐 하다못해 한국장을 들고 있었어도 나스닥만 30이 오른 게 아니라 코스닥도 30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 어차피 물려도 롱에 물리지, 이제 거꾸로 칼날을 거꾸로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 뭐 일단은 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에서 그 사람은 똑같은 일이 그 5번 있었고, 내 생각 A 방향으로 일어난 일이 5번, B 방향으로 일어난 일이 5번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반대 반이니까 확률은 똑같잖아요. 근데 B로 간 게 최근에 다 일어나면 계속 B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일에 가중치를 더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어렵다는 겁니다. 올라가면 이제 점점점 올라가다 이제 상승 여력이 떨어질 때, 시장에서는 상승 여력이 떨어지지만 사람들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른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내릴 때도 더 이제는 내릴 만큼 내려서 이제 반등을 할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렸기 때문에 더 내릴 거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런 얘기를 논리적으로 시원하게 근거를 대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인플레 시대에서는 인플레 시대가 아무리 그 뭐 2010년 그 시대라고 하기에는 그냥 1, 2년의 현상이었던 거고, 시대라고 하려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그 형태를 띠고 있었던 시기를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가 그 정도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 그 오일 쇼크 때죠. 뭐 6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80 한 2년 정도까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그 시장 분위기야, 시장의 문법하고 지금의 문법이 비슷하거든요. 같은 인플레 시기니까. 근데 인플레 시기가 좀 멀리 있으니까 최근의 이야기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날짜 보십시오. 날짜 보면 64년부터 80년까지입니다. 딱 인플레이션 시기죠. 딱 인플레이션 시기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빨간색이 미국의 CPI 그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죠. 그리고 하얀색은 미국 S&P입니다. 인플레 시대는 요거 딱 보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주가 빠르죠. 그리고 물가가 내려가니까 주가 올라가죠. 그리고 물가가 다시 올라가니까 주가 빠지죠. 그냥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물가 내려가니까 또 주가 올라가고, 그러다 물가가 다시 올라가니까 주가 빠지고, 또 물가가 내려가니까 주가 올라가고, 거짓말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이때라니까요. 근데 왜 사람들은 제가 금리 인하나 뭐 어째나 이런 것들이 왜 날아간다고 생각하느냐? 최근엔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있었던 거, 요거는 82년까지잖아요. 82년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잡혀가는 시기니까, 그래서 물가가 쭉 내려오는 시기, 그러니까 물가가 여기 보면은 지금 연준 목표가 2.5%라고 하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니까 목표의 근처까지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사실상 물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 3%? 높아봐야 3%였던 시기에는 오히려 그냥 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뒤따라가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물가, 이거 왜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수요 견인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쓰면 물가가 뒤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떡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깡통을 차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하얀색이 먼저 올라갔다가 하얀색이 먼저 빠져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팍 빠지니까 올라갔다 물가가 완전 번지점프를 하죠. 둥둥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물가들이 정신을 조금 차리는 것 같더니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뒤늦게, 요때까지는 거의 상황관계 이어가다가 이제 돈 푸니까 뒤늦게 따라붙은 거죠. 그러니까 요때만 생각한다고. 요때만 생각해.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 시절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이제 불경기, 리세션이잖아요. 리세션은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질 거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시기 이게 맞았다니까요. 대부분의 시기는 왜? 인플레 시대가 요때부터 끝이 났고, 지금 거의 8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근 30년을 40년 가까이를 이 시대를 살다가 최근에 1년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 생각을 하면 안 돼. 요때 생각을 해야 돼요. 요때. 여기는 물가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물가가 여기서부터 먼저 올라가니까 주가가 많아지죠. 물가가 또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빠지죠. 그리고 또 물가가 또 내려가는 것 같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오히려 크게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의 시기는 좀 잊어야 됩니다. 적어도 물가가 1, 2년 연속 연준의 목표치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물가가 잡혔다라고 말하기 수 있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이때 무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럼 최근 거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또 빨간색이 또 요즘 이번 최근 시기에 드라마틱했던 미국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코로나 때 뭐 당연히 떨어지죠. 그냥 그 전에는 거의 물가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왜? 별로 의미 있는 움직임도 없었고 주식하고도 별로 상황이 느껴지지가 않죠.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이게 주가가 올라간 게 사실 뭐 때문에 올라갔어? 돈 풀어서 올라간 거잖아요. 경기가 좋았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돈 풀어서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 푼 게 효과가 좀 떨어져서 좀 이제는 쉬어갈라.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그거죠. 연준이 고민할 때지. 인플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요때가 보면 한 4.9가 넘어서 지금 5, 6을 넘어갈 때잖아요. 5, 6, 그러니까 전년 대비 5에서 6%를 딱 넘어갈 시기였는데, 요때 그 파월이 계속 일시적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욕을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약간 변명을 해주자면 여기서 멈추는 듯 했거든요. 그럼 솔직히 이 정도까지 빠졌던 물가가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이 정도까지 왔다가 내려오는 건 뭐 일시적일 수도 있다고 봐도 되죠. 괜히 나서가지고 경기 죽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요때 21년 7월에 뭐가 터집니까? 인도 변이, 즉 이제 델타 변이가 나오죠. 델타 변이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겨요? 공급망이 훼손되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긴장 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물가가 7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7을 넘어가고 있을 때 뭐가 터져요? 이게 작년 2월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근데 요때쯤에 21년 요때쯤에 연준이 사실상 물가가 일시적인 상승이라는 걸 이제 폐기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때 문법하고 요때 문법이 바뀌기 시작. 그러니까 이 수준 한 번도, 그러니까 인플레 시대 외에는 여기 보면 한 7%좀 되잖아요. 6, 7%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 숫자 보이시죠? 이게 7%거든요. 7% 혹은 6%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전에는 그 60년대를 제외하고는, 60년대를 넘어가고는 7%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0년 만에 처음 보는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그 정도 수준을 넘어갔으니까 이제 문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7 정도가 깨지니까 올해 초에 연준이 디스인플레라는 걸 파월 이브가 처음으로 언급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이 정도로 됐어야 되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 공급에서는 여기까지 갔다가 전쟁 터져서 여기까지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70년대와 똑같습니다.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라고 보면 돼요. 돈은 십몇 년 동안 엄청나게 뿌려놔가지고, 그러니까 그 온 창고에 가스는 꽉 차 있는 거야. 누가 와가지고 가스라이터 딱 땡기면 폭발할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 번 땡기고 두 번 땡긴 거지. 그러니까 그게 73년, 79년이라고 봐도 돼요. 뭐 이 이후로 또 터지지 않는다면.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를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수준 가니까 물가가 어느 수준을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증시가 드디어 바닥을 잡죠. 그리고 물가가 내려가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일단은 현재는 뭐가 됐던 간에 현재는 거시경제 분석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현재는 인플레라는 플랫폼으로 바꿔야 된다. 디플레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경제 현상은 인플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유가 어찌됐든 결과가 어찌됐든 인플레가 완화되는 건 무조건 호재입니다. 당장은 악재일 수 있어도, 그것이 설사 경기 침체라더라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번에 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경기 침체만큼 물가를 잡아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침체가 확 오면 오히려 물가가 잡혀가지고 좋아진다니까요.
물가가 잡힌다는 게 뭡니까? 물가가 잡힌다는 건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피크아웃 된 게 확인됐죠. 이게 작년 2분기 아니면 6월, 7월쯤이잖아요. 그리고 6개월 후부터 반등 나온 거잖아. 그죠? 요거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된 게 아니니까 요렇게 되니까 더 빠지지만 이제 피크아웃 한 거에 확인되니까 주가가 바닥 잡은 거 보이시죠? 그죠? 그렇게 대화 한 몇 개월 차이긴 하지만 인플레에서는 어찌됐든 그 이유가 설사 경기 침체 우려라 하더라도 인플레가 내려가니까 증시는 올라가는 것이고 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려도 되니까 연준 입에서 디스인플레라는 얘기까지 나올 때가 됐으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유동성 장세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한국이 먼저 금리 동결을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올해 초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냈던 것도 그것도 금리 인상 사이클에 인상에서 동결한 것만 하더라도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물가가 어느 정도 빠지고 한 상황에서는 또 뭐가 되냐면 특정 물가가 올라갈 때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모든 물가가 올라갈 때는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 안 사도 되는 것들이 오르면 안 살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야 될 것까지 오르면 이제 나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구매력 파괴, 인플레이션은 구매력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인플레가 내려간다는 것은 구매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는 유동성 장세였다가 그 다음에 뭘로 갑니까? 사람들이 구매력이 회복됐기 때문에 일단 사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업의 매출이 좋아지겠죠. 실적 장세지. 이 두 개라는 이게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짓궂은 날도 있고 뭐 이거 하지만 명리학에서 말하는 대우는 좋아졌다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일진이 안 좋을 수는 있고 월운이 안 좋을 수 있고 세운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전반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대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인플레는 일단 피크아웃이 된 거고 그렇다고 아직은 예전에 디플레로 갈 정도 요때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으니까 일단은 완화될 때 그리고 완화되는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구매력이 회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유동성 장세의 흐름으로 갈 것이냐 실적 장세의 흐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갈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지금은 크게 보면 뭐 크게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거는 선행 지표 이런 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빠졌고 이런데 선행 지표들이 대부분이 뭐 장단기 금리 차라든가 그러니까 이 지표라는 게 지난 한 40년 정도 데이터를 근간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인플레 시절보다는 디스인플레 시기에 정확한 지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악재가 이제는 호재인데 그게 지표에는 그때 같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한 침체가 예고된 것처럼 나오는 왜곡 효과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왜곡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지표도 그 지표를 너무 자주 바꾸면 연속성이 없긴 하지만 그 거시적인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또 지표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표가 얼마나 나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표가 갖고 있는 특징과 한계 뭐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 지표들이 집중적으로 개발됐다. 80년대 이후로 그 현대 금융이 발전하며 만들어졌던 그 많은 지표들이 대부분은 인플레가 없던 시절에 위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지금은 호재는 작게 반영이 되고 악재가 크게 반영이 되면서 선행지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쁘게 앞으로 더 나쁠 것 같이 보이는 지표들이 좀 많아져 있다. 이런 왜곡 현상을 좀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너무 걱정을 할 필요까지는 뭐 물론 주식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 저희처럼 이제 이탈가는 다 설정을 해놓고 거기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크게 보더라도 뭐 그렇게 걱정할 건 뭐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새벽에 지금 오늘 뭐 본장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뭐 그 거의 1,000조짜리 회사가 뭐 거의 28% 정도 상승하는 놀라운 기염을 토했는데 뭐 그 일단은 뭐 실적이 좋은 것도 있지만 가이던스가 끝내줬습니다.
앞으로 뭐 한 월가에서 한 71억 달러 정도 벌 줄 알았는데 뭐 그냥 원래 회사들은 가이던스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11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50% 상회한 정도가 아니고 50% 상당하니까 깜놀한 거죠. 그러니까 뭐 천조짜리 회사가 뭐 30% 오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뭐겠습니까? AI죠. AI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버블이 끼면 또 뭐 AI 겠거니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근데 엔비디아가 모든 그 우리가 사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AI 반도체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거는 핵심 중간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GPU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걸로 뭔가를 만들고 뭐 그 서버를 만들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그걸 뭐 서비스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중간재란 말이죠. 근데 그 중간재 회사가 주문이 겁나게 들어오니까 실적이 좋아졌고 그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래픽 카드에 GPU가 중요하겠지만 메모리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어떻게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게 AI 쪽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D램 쪽은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감산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엔비디아한테 주문을 왜 넣겠습니까? 뭐 데이터 센터 만들려고 했겠지. 근데 데이터 센터에 이제 D램도 들어가야 되는데 D램은 감산이 시작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가격은 좀 올라가겠네. 예.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뭐 반도체가 이제 사이클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번 반복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반도체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일단 반도체가 일단 돌아서야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중국이 좀 도와줘야 또 이렇게 돌아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 핵심은 중국이 딴 게 아니라 반도체 수입을 줄여가지고 그게 문제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것도 이 삼성전자 차트인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이 뭔가 차트가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뭐 모르긴 해도 저점 계속 높여가고 고점도 스물스물 높이 가다가 점프를 했습니다. 뭐 이게 기본적으로 결코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앞으로 뭐 쭉 간다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 순진한 발상이지만 그래도 차트가 이쁘게 낫지 나쁘게 낫나? 이게 일단 하락 추세 적어도 하락 추세가 좀 벗어난 것 같다는 느낌은 그냥 모르고 봐도 느껴지지 않나. 그 3월부터 외인들이 삼성전자 좀 샀다는 것도 그래서 일단은 그 확인도 좀 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의 상승은 이제 주로 이제 PER의 상승이었죠.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미국도 사실상 끝난 것 같고 한국 먼저 끝냈으니까 거기서 오는 유동성 장세가 PER을 높이는 이런 상승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게 더 이상 가기 좀 힘든 상황까지 갔을 때 이제는 EPS가 올라옵니다. 왜? 한국은 뭐 반도체가 팔리기 시작하면 EPS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안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좀 올라가면 이제 PER 부담을 좀 낮춰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쁜 상황은 현재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사이사이에 굴곡은 맞겠지만 그래서 트레이딩 하기가 편안한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지금 부채 한도 때문에 상승 한도가 걸려가지고 좀 갈만한 애들도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뭐 윗골이 달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시세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인데 그래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봐야지라고 빠지는 것도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거시적 환경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시장이 언제부터 좋아진다고 하고 좋아진 게 아니라 갑자기 좋아지기 때문에 시장을 떠날 상황은 현재는 아니지만 트레이딩 하기 좀 빡시고 조금 지루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도 좀 확인돼야 될 것들이 하나둘씩 확인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또 경기 침체 얘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만 보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좀 중국이 약간 힘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기대가 컸는데 그 효과가 반짝 나오더니 별로 못 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요즘 파이팅하고 있는 니케이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독일의 닥스고요. 그런데 여기 가다가 갑자기 꺾이고 있는 게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인데요. 뭐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요즘 일본이 뜨고 중국이 지고 있네요. 이거는 저는 사실 약간 지정학적인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도 조금 좀 7 위로 올라가서 별로 안 좋죠. 근데
뭐 중국을 제껴놓는다더라도 일본이 34년 만에 전저점을 아니 전저 뭐 34년 만에 환만을 돌파한다거나 그리고 독일이 이 정도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른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제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 지수가 이 정도 버티고 있는데 대규모 경기 침체로 간다는 가능성은 뭐 사실 뭐 저는 뭐 그렇게 얘들이 또 꺼지면은 뭐 중국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뭐 내 생각은 내 생각인 거고 지수가 꺼지면 꺼지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약간 별개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꺾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지지선이 약간 깨지는 모습인데 일본은 장난 아닌 상황이고 독일도 견조한 모습입니다. 근데 뭐 물론 유럽도 이제 경기 침체가 갈 것 같다가 했다가 이제 안 가니까 거기에서 환호를 좀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약하고 유럽이 좀 동력이 좀 약해진다 싶으면은 이게 달러의 강세를 자극을 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저는 미국의 경기 침체보다 그게 더 부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겠죠. 중국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뭐 오늘도 그랬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자체가 망가진다고 보기 좀 어렵다. 일본하고 독일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지수가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뭐 코스피가 버티면 버티는 거죠. 올 것 같으면 이미 뭐 빠질 때 어제같이 빠질 때 뭐 크게 빠졌을 텐데 별로 그냥 예의상 빠지는 거를 보면 아직까지는 가격의 흐름은 경기 침체를 본격적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갑자기 프라이싱을 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일단 코스피에서 좀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예, 코스피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코스피 주봉인데요. 이게 또 뭐 제가 하나 보는 하나의 힌트 같은 건데 이 하얀색 선이 20주선이에요. 21선 아닙니다. 20주선 주봉이니까. 그리고 이 노란색이 61주선입니다. 60주선입니다. 그래서 탄력을 받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주선이 60주선을 탁 치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근에 이제 탄력 모멘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꽤 많이 상승을 합니다. 코스피가. 요때도 그랬죠. 요때도 21선에 뚫고 올라가죠. 요때도 상승을 좀 합니다. 요때는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 같더니 더 올라가서 모멘텀이 크게 이어지면서 2천 찍죠. 그러다가 이제 좀 빠졌다가 그리고 이때 강하게 또 돌파가 나오니까 꽤 큰 상승이 그러니까 돌파가 깨지지 않고 이어질 동안에 계속 이렇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박스권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었다가 요때 돌파했을 때 좀 상승을 또 여기까지 이어갔고 그러니까 사실 길게 보면은 21선이 20주선이 60주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 코스피는 거의 현재까지는 100%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뚫고 올라왔더니 계속 벌리다가 근데 이게 또 역으로 깨지니까 또 많이 깨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돌파했을 때 샀다가 이 돌파가 깨지면 팔아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근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굉장히 높은 확률이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돌파를 하고 있죠. 돌파 좀 확대를 해볼게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처럼 이렇게 팍 이렇게 가는 건 아닌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60주선은 내려오고 있는데 20주선이 고개를 들면서 돌파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100% 신화를 이어갈지 아니면 하다가 말지는 뭐 요때처럼 이러다가 말 수도 있어요. 그때도 상승은 했지만 굉장히 짧았죠. 근데 이게 성공만 유지만 좀 된다면 꽤 큰 상승도 있었다. 라는 거라서 지금 이런 뭐 기술적인 신호나 뭐 거시적인 신호가 뭐 그렇게까지 겁을 내야 되는 상황은 현재는 아닌 것 같고 또 사이사이에 그 변동성 요인들은 뭐 부채 한도를 시작해서 많으니까 이런 것들만 잘 컨트롤을 하면 뭐 크게 겁먹을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이번 주에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소화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